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던 간밤 뉴욕 증시 전 거래일과 같이 혼조로 마감했는데 다만 전 거래일과는 다르게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거래가 끝나고 엔비디아 지난해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요, 정규장에서 3% 넘게 올랐는데요. 장 마감 후에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주당 수익이 모두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AI 대표주로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었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또 EU에 대한 25%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우려할 요소임이 분명한 듯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코스피 2640선 회복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냈고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경기 우려 또 뉴욕 증시 불안한 흐름에도 국내 증시는 잘 버텨낸 모습이었죠. 오늘 오전 또 엔비디아 호실적도 확인했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향이 있을 듯한데요. 증시 타임에서 장 초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4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정식 출범합니다. 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 간의 수수료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대체거래소 출범, 국내 주식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우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모처럼 상승하나 했던 뉴욕 증시 또다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다만 조금 전 공개된 엔비디아 실적이 분위기 반전을 시켜줄 수 있을지 굿모닝 마켓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43%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1%, 0.26%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0.68% 올랐고요. 특히 오늘 시장의 시선은 모두 엔비디아에 가 있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오늘 3% 넘게 올랐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실적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46% 올랐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속에 브로드컴도 오늘 5.13%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엔비디아 실적부터 살펴보면 실적은 모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393억 달러, 0.89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430억 달러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블랙홀 칩 수요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측은 수요가 강력하다면서 양산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고요. 또 4분기 블랙홀 매출이 11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예상치였던 80억 달러 정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온 후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처음에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내일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지켜보시죠. 한편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벤트들도 정리해보면 장 초반 상승하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데는 트럼프의 발언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간밤 열린 첫 강요회의에서 EU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제 삼았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수백만 명이 숨졌다면서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행 날짜를 4월 2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날짜가 당초 3월 4일로 예정돼 있는 날짜를 한 달 더 미룬 것인지 상호 관세를 이야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평가하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계속해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공개된 지표도 경기 둔화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10%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의 원인으로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한파를 꼽았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부고 FWD 본지의 수석 경제학자는 1분기 경제 활동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 초반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에 나온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84,000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업비트에서는 오전 7시 기준 1억 2,2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2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렸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8달러, 7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숫자부터 보면 4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78%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93% 늘어 눈길을 끌었고요.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이번 실적부터 차세대 블랙웰 칩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사측은 대규모 생산이 본격화되고 4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에 달했다 밝혔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평했습니다. 딥시크 쇼크에 대한 우려와 달리 탄탄한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소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마진율이 70%대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서도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다음 분기 소폭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본 점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총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첫 2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2분기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고요. 분기 배당금도 기존 주당 12센트에서 15센트로 인상한다 발표했습니다. GM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고도 최근 트럼프 관세 우려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는 다소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올 들어 9%가량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수요일장 3.7% 강세를 보였고요. 도이체방크도 GM의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전략을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투자 의견을 올려잡는 등 이번 조치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존이 한층 더 똑똑해진 음성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한때 적자의 근원으로 꼽히며 감원 칼바람이 휩쓸고 가기도 했지만 생성형 AI를 탑재하면서 환골탈퇴했는데요. 챗GPT처럼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의 말을 통해 학습해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한층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일정 정리부터 쇼핑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사가 탑재된 모든 기기와 호환이 돼 거실에 앉아 안방에 있는 스피커에 음악을 틀어달라 주문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을 설명하면 해당 화면을 알아서 찾아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 홈 카메라와도 연결돼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오픈 테이블이나 우버 같은 제3업체와 연결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차량을 호출할 수도 있어 가정에서 만능 비서 역할로 불붙은 AI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의 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해당 프로젝트 규모가 2천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했는데요. 회사 경영진이 개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또 일부 고위급 경영진들은 이달 후보지를 직접 방문했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저커버그 CEO는 올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우리 돈 90조 원 이상을 지출하겠다 언급한 바 있는데 사측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데이터 센터 계획 등은 이미 공개됐다며 그 이상의 것은 순전히 추측이다 일축했습니다. 최근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하고 아마존도 관련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측의 선긋기에도 기대감은 사그라들지 않아 메타의 주가는 수요일장 2.4%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의 변수로 여겨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빠르면 오는 28일에 양측이 서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해 왔는데요.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무기 등의 대가로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이되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앞으로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지 시간 25일 드디어 합의점에 이른 건데요. 이에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뛰어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DYD 21.56%, 대동기어 15.3%, TYM 7.1% 올랐고요. 대양전기공업 6.76%, HD 현대건설기계도 4% 넘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거래일에서 강세 나타냈는데요.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 개발을 위해 현대차와 삼성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어제 2차 전지주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큰데요. 2032년에 660억 규모가 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죠. 이에 따라 로봇 기업과 배터리 업체들이 황금 시장을 잡기 위해 원통형 배터리인 4680 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풀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서비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했는데요. 해당 소식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세노텍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메가터치 23% 넘게 올랐고 금양 17.16%, 이렌텍 12.84%, SKI 테크놀로지가 8.91% 시세 분출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 일명 STO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TO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STO는 블록체인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과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STO 제도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는 28일 민주당이 개최하는 STO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핑거가 13.61% 올랐고요. 법제도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7.6%, 갤럭시아 SM 5.38%, 서울옥션 4% 넘게 올랐고 신한지주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연매출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연매출은 3조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램시마가 전체의 35.6%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사상 최대의 매출 기록과 올해 실적 성장 전망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램시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중대한 시발점을 마련했는데요. 2013년 9월 유럽에 출시된 이후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선 처음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도 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향후 전망도 좋은데요. 올해 신제품 5개 출시를 계획 중이며 재고자산 소진으로 원가율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BL팜텍은 먼저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바이젠셀 10%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 8.9%, 셀트리온은 8.73%, AP헬스케어도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13일 가운데 12일이 양봉 마감하는 등 뉴욕 증시 대비해서 투심이 우호적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하루는 개인 투자자, 하루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소화하면서 시장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전 거래일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기관 매수세가 붙은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개인도 2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지만 기관이 2,38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어제까지 38거래일째 최장기간 사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의 힘으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지만 개인이 1,185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어제 가장 크게 오른 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가 연 매출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가 1.2% 반등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분석해보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선방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4%대 반등했는데요. 유럽 액션 플랜에는 법인용 전기차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개최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장중에 출렁임이 심했던 건 클래시스입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인수설에 최고가를 경신했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소식에 결국에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70전 상승한 1,433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오름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월말 매수세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여기에 연동된 건데요.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34원 80전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93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89달러로 예상치 대비해서 3.3% 더 높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는 AI 반도체 섹터, 데이터 센터 관련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젠슨항 CEO가 블랙웰 시리즈의 매출이 확대됐다고 밝힌 만큼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겠고요. 더 멀리 봤을 때는 블랙웰의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아예 발열 이슈가 없는 유리기판 기술까지도 동시에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5.8%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기에 메타가 28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논의한다는 소식도 보도가 된 만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의 호실적을 위해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KB증권은 이번 실적 발표에 앞서서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진 않겠지만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기 위해선 이걸 산 고객들만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실적이 나왔더라도 중국의 딥시크가 AI 전용 칩을 적게 쓰고도 미국 경쟁업체를 능가하는 챗봇을 만듦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은 기아의 EV데이가 개최됩니다. 확장된 전동화 전략과 EV4의 세부 사양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유한양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일본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승인이 이뤄지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관련해서 맘앤베이비 엑스포도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육아 관련 섹터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티웨이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인수해서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를 완료한 상황인데요. 관련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일단 코스피 PBR이 0.92배 전후로 아직 가격 부담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장 초반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관련 섹터 움직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 실적 발표 전에 정규장에서 이미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특히 딥시크 등장 이후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1분기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강요 회의를 개최하면서 EU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확인을 또 시켜줬고요. 네. 유럽은 물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러우 전쟁에 대한 또 유럽 패싱 문제도 있지만 관세 전쟁과 함께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세 전쟁,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나온 만큼 또 이분과 많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기대치보다 좋았다는 예. 부분들, 매출도 좋았고 수익도 좋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가이던스도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도 1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지난 분기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것, 즉 램프업 양산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딥시크 아론이 이 칩 시장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추론 모델 지금 이제 이 오픈 AI로 O1에서 O3로 추론 모델을 만들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초에 클로드도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이러한 추론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또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면서 이 추론 모델도 앞으로 더 100배 더 컴퓨팅 파워를 더 필요로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줬다는 부분에서 딥시크에 대한 우려를 줄어들였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CNN에 있어서의 그 피어와 그리드 인덱스, 이 공포와 욕망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엑스트림 피어가 지금 지배적이라는 것. 네.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들여져 있는 이 투자자들의 어떤 공포 심리는 대단히 크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네. 대단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슨 왕 CEO 같은 경우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표현을 했고 네. 또 그 딥시크 사태에 있었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여기에 레이저 포커스, 나 여기 레이저 포커스 하겠다. 네. 그냥 포커스도 아니고 이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AI 절대 안 지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었죠. 네. 그런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첫 번째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부터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또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의견 네.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의 두 가지 성격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항상 시장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퍼포먼스 경쟁을 합니다. 어떤 AI가 더 좋냐, 오픈 AI가 더 좋냐, 딥시크가 또 비슷하게 치고 나왔고, 엔스트로피의 클로드들이 반격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알렉사를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가격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본격적으로 AI 시장은 대중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다들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죠.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내는 무료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맛보게 한다든지 O3 가격을 갖다가 O1보다도 큰 폭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곧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전면 무료화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AI 시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또 추론 모델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오픈 AI도 벌써 4.5가 일부 사용자에게 풀렸다라고 오늘 아침에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4.0에서 4.5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젠슨왕이 얘기했던 거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네. 앞으로 이 시장이 100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 AI 시장이 네. 정말 본격적인 대중 시장으로 들어간다. 왜?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기술은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더 넓어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AI 시장 자체의 전망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칩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의 전망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주목할 만한 컨퍼런스 콜에서의 제가 급하게 아침에 이제 듣고 왔던 거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너무 빅테크에 의존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과 구글이 전체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의존성을 어떻게 줄여가고 했냐고 했더니 이번 분기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들이 사가는, 즉 빅테크가 사가는 이러한 큰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사가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사가는 것보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도 분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건강성, 시장의 건강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번에 실적 발표였고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가이던스도 좀 얘기해 네네. 주세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분기에서의 매출이 지금 이번에 393억 달러였다라면은 430억 달러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건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블랙웰이 드디어 이런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고 양산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 110억 달러를 매출을 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블랙웰이 대단히 이제 시장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가이던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흔히 말해서 블랙웰의 지금 다음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버전까지도 하반기에 문제없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또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엔비디아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제 한 30%, 40%대 성장을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 AI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AI 시장이 지금 건강하게 확장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흔히 말해서 안정에 강한 흔히 말하는 더 코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코어, 네. 코어의 힘을 지금 확실하게 실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딥시크 사태 너무나 네. 면밀하게 지켜보셨겠지만 그 사태 이후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또 반도체 업계, 소위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상당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된 주가였다고 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게 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컴퓨팅 파워 영역을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도 거세거든요. 근데 계속 그쪽에 데이터 센터를 의존만 한다면 향후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겠는데, 이걸 분산시키고 시장을 이렇게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주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블랙웰인 것 같습니다. 네, 블랙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다가 기대감이 무너졌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블랙웰에 대한 평가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블랙웰이 지금 정확하게 한 분기가 늦어진 거죠. 네. 한 분기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실망들도 존재했었던 거고, 여기에 딥시크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들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존재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이 관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 예를 들면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S&P 500에 대한 먹구름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이것을 방어해주면서 크게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지노선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엔비디아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번에 이제 그 진수랑이 얘기했던 것은 추론 시장으로 가면서 앞으로 추론 전문 칩들도 지금 NPU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셀레브레스라든지 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거를 다 아직까지는 TSMC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TSMC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의 힘들 또는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해서 흔히 말해서 A식 칩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NPU 전문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힘들도 지금 시장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까지의 프로덕션 캐파시티, 즉 TSMC 자체의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없는 구조에서는 2025년은 최소한 엔비디아 중심으로 TSMC가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만들어낼 거고, 여기에서 블랙웰이 중심축을 할 거라는 건 변함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산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TSMC가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2026년과 2027년 정도에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엔비디아하고 강한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정상적인 어떤 성장들을 이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루빈. 차세대 AI 칩도.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했던 거는 예. 울트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울트라, 거죠. 예. 예. 그래서 블랙웰의 다음 버전,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2년 주기에서 지금 후퍼에서 블랙웰까지는 1년 주기로 바뀐 거고, 네. 심지어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는 6개월 주기로 다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양산해내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을 양산했다는 것은 블랙웰 울트라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더 준비되는 건 차세대 AI 칩보다는 이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양산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 부분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막판에 질문들이 여기에 집중됐고 여기에 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장 전문가로서 네. 제가 이 컨퍼런스 콜 그 자체에 대한 그 분석 의견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이런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온통 관심 중에 하나가 이 블랙웰 자체가 시장이 실망을 막 줬다가 이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시장의 기회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일부는 이게 시장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우리 HBM의 공급 기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더 기회를 갖는 거 아니냐 하는 평가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어떤 뷰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퀄터 테스트를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뭔가 퀄 테스트의 기회도 또 하나 또 갖게 되거나 또 HBM 양산과 또 수출의 기회도 같이 갖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컨퍼런스 콜을 지금 100% 여기 오는 와중에 들었기 때문에 네. 100% 다 꼼꼼히 안 들었는데 전체적인 질문에 삼성전자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놀랍고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들 자체가 삼성전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설계를 재설계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엔비디아에서 내놓고 있고 지난번에 2주 전에 나왔던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속보로 보도했던 삼성전자의 HBM이 퀄리티 품질 평가를 통과했다. 이것도 사실은 결국 오버로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글로벌 투자자들 가운데에서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 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전자가 블랙엘이 지연되면서 납품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다시 한다라는 것은 양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블랙을 이 HBM을 삼성전자가 양산하기까지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앞으로도 6개월은 더 걸릴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잘 맞춘다라면 블랙엘 울트라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HBM에 맞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저는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지금 이 중국에서 있는 이구안신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갖다가 주면은 새 PC로 바꿔주는데 여기에서 랜드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이 지금 매출에서 재고가 다 소진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서 작용하지 HBM이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장의 신호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은 물론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곧 시장이 개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던 겁니다. 네. 주신 의견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나타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게 딥시크 등장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그 저사양 그 AI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호퍼 주문이 늘어났다고 하면서요. 후퍼 20의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후퍼 20. 그러니까 후퍼 예. 20이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가했던 이 가이드라인 즉 후퍼 100이나 200을 수출 네네. 금지를 하고 후퍼 20으로 줄인 것을 아직 금지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금지가 발생하기 전에 후퍼 20도 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재기 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후퍼 20 매출은 분명히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중국. 하지만 규제 이전보다는 50%가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금 젠순왕이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포가 20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 즉 딥시크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묘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좀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닷새 연속 떨어졌고 지금 2달 동안 시총도 많이 증발이 됐고 네. 또 참 공교롭게도 그 트럼프 당선인 주가로 회귀가 됐어요, 테슬라가. 네.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테슬라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더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엔 테슬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주가는 3월 말 또는 4월 말까지 계속 하락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 네.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즉 미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예를 들면은 공무원 중에서 모든 공무원의 규모가 300만 명인데 그 중에 50%라든지 30%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든 공무원들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거고 또 영국이라든지 독일의 선거라든지 스페인 선거라든지 이탈리아 선거까지도 정치에 대해 개입하게 되면서 유럽 내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두 번째 정도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모델 Y죠.
모델 Y가 지금 생산을 멈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모델 Y가 원래는 보통은 이제 공장이 지금 테슬라가 4개를 가지고 있죠. 공장 하나에서 모델 Y의 새로운 주니퍼 모델을 양산한 다음에 그 사이에는 원래 과거형 모델을 만들고 있다가 그러면서 과거형 모델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다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양산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다른 공장으로 카피하면서 양산을 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네. 지금 테슬라는 모든 공장을 올스톱 시켜가지고 세팅을 우선 2주 동안 했고요. 그다음부터 지금 천천히 모델 Y 주니퍼 모델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예요. 그럼 1월과 2월에 모델 Y의 매출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은 인도될 때 잡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 3월부터 모델 Y의 매출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사실은 거의 재앙 수준으로 모델 Y가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4월 말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때까지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경영진은 사실상 모델 Y로 체인지를 하면서 모델 Y가 양산되는 4월부터 3월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네. 1, 2월은 사실상 주가를 굳이 올리겠다라는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고 오히려 하반기에 FSD가 지금 풀리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FSD가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이걸 집중해서 하반기에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저는 선택한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1, 2월 그다음에 3월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펀다멘탈 상에서의 좋은 소식은 저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한 1, 2분기 때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고 하반기 수익을 좀 기대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계속 테슬라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들도 있고요. 뭐 거의 한 3달 동안 거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정도 사라진 그런 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테마주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이다가 정작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악재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는 모습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던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오른 거죠. 그렇죠. 네네. 예. 펀다멘털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랐는데 이 기대치가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도 다양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관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약속했던 이 세금의 인하 정책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테슬라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FSD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통과, 그걸 위해서 연방법의 재편, 이런 의회에서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즉, 펀다멘털은 받쳐주지 않는데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됐던 주가는 아주 작은 소식에도 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매출마저 저렇게 40%, 60%씩 떨어져 가고 있으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다멘털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맞춰졌다라는 것, 모델 Y의 이 주니퍼가 매출을 성장을 끌 수 있는, 양산될 수 있는 3월과 4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모델 Q라고도 할 수 있고 모델 2라고도 할 수 있는 중저가 모델이 한 5월과 6월 사이에 지금 생산될 거로 기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델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 펀다멘탈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었다가 사실 펀더멘털 상에는 실망감이 더 많아진, 악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핵심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더 기대감이 쏠렸었는데 또 지금의 또 다른 악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장은 에이미 글리슨 아니냐 하는 여론까지 지금 확산되면서 여러 악재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간극들이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멀어졌을 수도 있죠. 조금은. 네. 항상 100%또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나와서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에이미가 실권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죠. 확인되지 않은. 근데 오늘 보여줬던 것은 어젯밤에 있었던 한국 시간으로 강요회의에 첫 번째 강요회의에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자리에 동석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방향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간격이 멀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더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채무를 줄인다라는 것은 지금 채무를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채무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는 거고 채무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채권을 줄여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즉 채권 발행을 줄인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한 원래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100% 이자를 갚는 데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유입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익스닷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지가 성공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미국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근데 환자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마지막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고통을 낳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은 계속해서 루머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근데 이러한 방향성은 지금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이 지뢰밭 같은 일이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고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 갈등과 권력 다툼과 루머가 없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지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가든지 되게 큰 실험이라는 거고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닐지 지켜보는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팔란티어 테크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 테크도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보면 한 1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때마침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예산 감축이 나오니까 여기 이쪽에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트럼프가 지금 했던 것은 매년 8%씩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올해 8% 줄이고 줄인 상태에서 또 8% 줄이고 계속, 예. 줄인 상태에서 또 8%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나가면 거의 25%에서 30%가 줄입니다. 국방 예산을 그렇게 줄인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결정나지 않았냐면 국방 예산 중에 어디를 줄일 것인가. 사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새로운 마가 운동 진영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방산의 예산을 줄이고 안드릴이라든지 팔란티어 예산을 증액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국방부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또 지금 전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감이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S&P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줄이면 팔란티어에 대한 국방부의 예산도 줄여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지금 시장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온다면 팔란티어에 대한 예산을 줄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AI 국방 그러니까 국방 자체가 AI 국방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에 국방부에서 드론 중국의 가상의 드론 공격에 있었을 때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따냈고 있고요. 11월에는 엔스로픽과 즉 클로드를 만드는 것과 팔란티어가 연합해가지고 국방부에 지금 수주 계약에 들어갔고요. 또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구글이 지금 또 제미나이를 갖다가 국방 산업에 쓰겠다고 선언한 상태에 있고 이 파트너도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대단히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대비 저렴한 소프트웨어로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협업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 이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은 이러한 이 공포와 아직 명확하지 않는 가이던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방부에.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룰 오브 40, 그러니까 즉 룰 오브 40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네. 룰 오브 40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보죠. 그래서 순매출 비율하고 네. 그다음에 순매출의 성장률 이걸 합쳐서 40%가 넘으면 이거는 성장주라고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들은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40% 넘는 기업들이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 때 팔란티어가 급성장했던 이유는 주가가 81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아직은 꺾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오히려 펀다멘털이 건강하다. 펀다멘털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부에 대한 안개들이 거쳐 나간다라면 이 펀다멘털에서 확실성을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팔란티어 테크는 충분히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647포인트, 코스닥도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000원이죠. SK하이닉스 1.2% 오름세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205,500원. LG에너지솔루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9,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6만5천원. 현대차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 하락 예상되고 20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호가에서 0.5% 하락 예상되고요. 93,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200원.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3만 3천원. KB금융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9천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3만 8,700원. HLB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7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39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4,500원,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젤은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8,500원. 리누공업이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좋았잖아요. 오늘은 네. 반도체주 상승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반도체주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도 상승 출발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것의 의미도 좀 알아봤었고 테슬라 이어서 팔란티어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어쨌든 팔란티어의 전체 매출을 보면요. 네. 매출에서 약 3분의 2가량이 소위 국방부 매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국방부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조정이 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한 의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매출분을 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네. 그 판단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팔란티어에 대한 주요 고객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됐었는데 이제 좀 다른 기조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특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팔란티어 주가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팔란티어는 두 가지로 매출을 구별합니다. 하나는 거버먼트고 하나는 커머셜인데 거버먼트가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파워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워낙 대단히 작았던 커머셜 부분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4분기에서 커머셜 부분이 36%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커머셜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갈등들이 지정학적 갈등이 존재한다라면 기본은 거버먼트 쪽에서 깔고 갈 거고요. 계속해서 팔란티아의 성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커머셜 고객 숫자를 정확하게 분기 실적 때 발표를 하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근데 가이던스는 대단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에서 쌓았던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온톨로지의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워를 어떻게 민간 대기업으로 우선은 지금 대기업들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 현대조선 네. 뭐 이런 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팔란티아의 고객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 전쟁의 어떤 평화적인 모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아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 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팔란티어를 좀 들여다 보실 때, 특히 AI 국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 혹은 그 테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AI가 고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이는 과정 하에서도 세계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에서 이 AI 국방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러우 전쟁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된 네. 그런 결과물을 갖고 있는 또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더 펀더멘털의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저 아이온큐도 여쭤볼게요.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순손실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이온큐가 시간외에서 좀 10% 급락하는 모습인데 네.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정말 그 양자들을 서로 분리된 간극에다가 가둬놓고 이걸로 레이저로 조절을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에러가 일어나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네. 양자 컴퓨터의 전체에 대한 기대치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가고 있는 길 쪽에는 아이온큐의 방법론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구글의 윌로워 같은 방법 초전 도체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제3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의 방법론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도 있고, 근데 세 가지 다 방법론이 아직 100% 다 시장에서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온큐는 흔히 말하는 공매도 세력이 대단히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많이 붙어 있고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많은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아무리 매출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구도로 간다라면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어떤 한 방법론으로 또는 세 가지 방법론도 모두 다 시장에서의 시장을 열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불안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단히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먹잇감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템퍼스 AI나 이런 의료 AI 쪽도 좀 커버하시나요? 제가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시는. 네네. 그게 뭐 한국에서도 요즘 뭐 템퍼스 AI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지난번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뭐 낸시 펠로우도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타게이트가 작동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짓고 있는 오픈 AI라든지 지금 오라클과 같이 소프트뱅크와 같이 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료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지금 대단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 초반에 이런 기대치를 활용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 판매한다든지. 그러나 의료 부분은 AI가 아무리 결합을 해도 속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백질이라는 것은 A라는 지금 예를 들면 알파폴드가 구글 딥마인드가 그걸로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고 S&P 500, 나스닥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그밖에 아이온큐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순손실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시간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최근에 국내 증시 일단은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 순매수하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양시장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혼조 출발인데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638포인트, 코스닥은 상승 출발입니다.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호가원 흐름이 달라요. 약보합권으로 56,400원, SK하이닉스 보합이죠. 20만 3천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37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116만 8천원,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2% 넘게 떨어지면서 19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0.4% 하락합니다. 9만 3,700원이고 셀트리온 0.7% 하락으로 18만 7,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올라갑니다. 0.8% 상승하면서 4만 7,200원이고요. 네이버가 0.8% 하락합니다. 22만 9,500원, KB금융도 내림세죠. 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2%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39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0.5% 하락으로 13만 7,900원. HLB는 1.7% 상승합니다. 8만 6,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6만 7,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합니다. 39만 500원. 니가캔바이오 떨어지네요. 11만 3,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0.3% 올라갑니다. 19만 1,000원이고 휴젤이 약보합으로 32만 3,000원. 클래시스 하락합니다. 5만 7,200원이고 리노공업 오늘 2% 강세 보여줍니다. 22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흐름이 좋은데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낸드 쪽, 뉴로모픽 반도체, CXL 다 좋습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워트가 5% 강세입니다. 9,990원. 그리고 심텍도 5%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각각 2%, 3% 상승 보여주고 있고 HBM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2% 상승, 또 IMT도 3.7% 올라갑니다. 11,000원 선이고 워트가 4.8% 올라가고 DI도 올라가고요. 지금 MK전자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윈팩, 미래반도체 모두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게 되니까 오늘은 다 반도체 쪽 섹터예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3D 랜드 쪽에서는 심텍,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심텍이 4% 상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유니테스트도 3.2% 상승하면서 13,040원.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IPS, 테크윙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유진테크는 45,600원이고요. 미래반도체 보셨고 DIT, QRT도 올라가고 테크윙도 42,900원, 한솔케미칼 12만 400원, 원익 QNC, PSK홀딩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흐름이 좋고 자,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이런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좀 확대가 되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1,43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5억 원, 24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역시 순매수입니다. 279억 원 매수 5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억 원, 4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삽니다. 지금 1,000계약 넘게 매수 5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70전 상승한 1,436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확실히 지금 코스닥이 좋은 이유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올라가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봐야 네. 된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주식시장의 초반부를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혹은 반도체 영역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견조하다라는 생각이니까
그 밸류체인의 앞단에 있는 소재 부품 영역 또 그 밖의 공급업체들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코스닥 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의료 AI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의료 AI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반 기술이 됐던 것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인류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다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알파폴드 3가 작년에 나왔는데 알파폴드 3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들을 만들어내면서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는 신약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에 의해서 의료 관련된 AI라든지 의료 기업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승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저는 기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경고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신약이 진짜로 빨리빨리 나올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것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백양백각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에는 아무리 AI가 받쳐줘도 그 속도를 다 따라가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속도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AI가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 지금은 타당하지만 얼마나 오래까지 끌 수 있을지는 신약이 나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 AI를 투자할 때는 좀 긴 호흡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짧게 가시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전 내내 이제 테크놀로지 네네. 섹터 영역을 고루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많이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 혹은 향후 기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있는 중국 양회를 앞에다 두고 과연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과 또 미국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 테크 기업들의 최근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M7을 부정적으로 자극하고 중국 시장으로 돈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많이 갖고 계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국이 딥시크 이후에 새로운 낭만주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대단히 이제 고치려는 분위기죠. 우리 다시 할 수 있고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벤처 캐피탈의 돈들이 지금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들을 인공지능 부분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알리바바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매출도 되게 호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중국 지금 주식이 되게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이러한 실적 발표는 앞으로 AI 전체 시장이 대단히 밝다. 그리고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체 M7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주의에 대한 좋은 신호를 명확하게 시장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가지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현재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 정책은 특히 AI와 관련돼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한번 큰 혼란을 저는 겪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AI 성장을 트럼프는 이 입장을 갖고 있어요. 선거 유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성장을 우리가 심하게 억제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더 빨리 달려가면 된다. 우리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은 중국하고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 이번에 딥시크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억제해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억제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효과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기술주의 성장도 당분간 저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언제쯤 트럼프가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발전 속도를 갖다가 받쳐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AI 그 자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화주의를 하겠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은 관세와 도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미국 기술주들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다만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전에 한국주에서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네. 지금 미국에서 익스트림 피어가 지배하고 있지만 예.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는 지금 매수하는 지금 경향세가 지금 강하고 흔히 말하는 덤프머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을 매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회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조정의 구간들. 예, 예. 지금 가장 지금 두려움에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AI 시장이 혼조가 AI, 되면은 예. 빅테크 시장들이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이 없죠. 클라우드 사업이 없이 그 수많은 돈들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알렉사 부분에서 대단히 안 좋은 사업 실적을 보였었는데 알렉사 부분에 생성 AI를 결합시키면서 여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AI를 쇼핑 에이전트로 전환시켜서 아마존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AI가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매출이 아마존닷컴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고 특히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구글 또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메타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구글 또한 방산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매출의 그러한 이 스트리밍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저는 변함이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라든지 또는 의료 AI에다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만을 제공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비바 시스템스라든지 네. 이런 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AI 시장이 커지면 당연하게 여기 있는 기업들도 다변화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대단히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관세도 있지만 감세도 있어요. 네. 근데 감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감세 조치, 물론 트럼프 예산안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네. 이 감세 조치, 이 기대감도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 감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왔었는데 또 역시 트럼프 예산안 그리고 이 감세 효력 이것이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세에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큰 기업들 또는 상위 어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트럼프 네. 정책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공약화했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초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사회보장제도에 내고 있는 다양한 기금들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실현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지지 기반이 대단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주식시장을 붐업시키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너무나도 복합적인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또 한 달 연장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협상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거든요. 유럽도 이제 25%를 때렸으니까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고 곧 한국도 일본도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이 종결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정돼야만
관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국 경제에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수의 규모가 확정돼야만 이 감세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세의 정책은 관세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까지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이 불확실성, 흔히 말하는 안개가 걷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어떠한 전반적인 어떠한 이 앞으로의 장기 전망을 도출할 수 있는 거는 2분기가 돼서야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월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2월이 좋지가 않죠. 미국 나스닥, S&P 주식이 3월까지도 이런 불투명한 시장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시장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2차 전지와 자동차 대표주 등의 약세로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만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현재 0.43% 약세로 2,62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1% 상승하면서 77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85억 원, 1,7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2,79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336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5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전기 장비와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종 그리고 항공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담배와 자동차, 가스 유틸리티 섹터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3억 3천만 달러, 순이익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2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의 효과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 소식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제주반도체 8.5% 강세로 거래가 17,210원입니다. 어보브 반도체가 3.39% 상승세, 퀄리타스 반도체도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노공업이 2%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2만 3,500원입니다. 반면 심택은 하락 전환됐는데요. 3% 넘게 내리면서 현재 거래가 2만 2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도 반응합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워트가 2.53% 오름세로 9,740원, 이오테크닉스가 2%가량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4만 3,300원입니다. IMT가 1.7%, DI가 0.59% 상승세 기록 중이고 DIT 역시도 0.39%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15,61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외국인 투자 급감과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좋은 흐름을 탈 것이란 전망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는 올라가고 있는데 BL팜텍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바이온이 1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토니모리가 3.59% 상승하면서 8,090원, 스킨앤스킨이 4.7% 강세입니다. VT도 5.36%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36,35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TA항공그룹주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호텔 리조트 기업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진출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어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인수해서 TA항공 경영권 확보를 완료했는데요. 이에 TA홀딩스가 24% 시세 분출 중이고요. TA항공도 3.23% 강세로 거래가는 2,720원입니다. 예림당도 상승 중입니다. 2% 가까운 오름세로 2,8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명 소노시즈는 2%대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을 발표했고 반등세를 보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중국발 호재와 휴머노이드 로봇 장착 시사까지 겹치면서 연초부터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현대차는 내재화 전략으로 준비해 왔고 3월에 파일럿 라인을 본격 가동할 예정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일 중국 전기차와 관계자가 모인 업종협회에서 전고체 배터리 장착 전기차가 2027년 출시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양산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고 24년 하반기 이래로 중국이 신청한 전고체 배터리 특허가 일본의 3배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 관련 시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최근 뜨는 시장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작동을 늘리려면 현실적인 대안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관련주로서는 이제 MOT,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유일테크 등이 바닥 대비해서 벌써 50%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테슬라와 중국 BYD도 관련 시장에 뛰어든 만큼 관련주 확산과 상승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와 CIS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24년에 유일하게 성장한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2차 전지 효율성 증대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계 산화물계 음극화 물질을 개발해 생산 중인데요. 24년 매출이 18.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6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631%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구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용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로봇 쪽 모멘텀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내내 약세를 좀 보이다가 1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었고 장기 하락하던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지역을 발판 삼아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예상되면서 진입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CIS인데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장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면서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사와 그리고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 비밀 유지 계획을 체결하면서 기술이 인정받아 놓은 상태고요. 고체 전해질 대량 양산을 위해서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하락하던 추세 상단에 좀 걸려있긴 한데요. 2월 반등과 함께 하락 추세를 빠르게 돌파 시에는 작년 11월 고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접근은 8,000원에서 8,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도 코스피 하락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과 PC 발표를 앞두고 혼자세를 좀 보였던 미국 증시가 반도체와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시간에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반등으로 출발은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 속에서 반등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빠르진 않을 전망입니다. 업종으로는 국내 제조업, 대표 제조업,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소캠이나 전고체 배터리 등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장비주들 순환매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엔터주, 조선기자재, 바이오제약도 추가 상승 보시고 추세 극대화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원전주들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포트 압축 구성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체거래소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기존 한국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었던 상장 주식,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거래소 등장이 또 기존 거래소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봉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처음으로 이 대체거래소죠. 네네.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 대체거래소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개념이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고 싶을 때 항상 한국거래소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만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3월 4일부터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많은 경우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 주식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개선된다거나 혹은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경쟁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70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가 여기에 새로운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네, 일단 대체거래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부분이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9시부터 3시,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가 지금 현재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대체거래소가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 같았으면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무 중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퇴근 이후에 편안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눈에 띄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토론자가 되어서 생각나는 의견이 뭐냐면요. 네네.
우리 전체 취업자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취업자로 보면. 네네. 그러면 취업자 중에 약 한 77% 정도가 임금 근로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소위 봉급 생활자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약 78%가량이 임금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정말 이 9시부터 3시까지 이 정규장에서 투자하는데 눈치 보거나 점심시간 쪼개가면서 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좀 겪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닌 대체 거래장이 생긴다라는 것은 분명 시간이 또 확장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방면으로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마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딥시크 사태처럼 네네. 좀 긴장감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사실 이전까지는 경쟁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 거래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3월 4일부터는 그게 아니라 주식 거래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없던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이쪽으로 좀 뺏긴다든지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내지는 수수료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그럼 거래소 간에 경쟁이 붙는다. 그럼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거래소 간에 뭔가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소비자들이 혹은 네.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할 영역인데 어느 정도로 또 체감할 만큼 수수료가 떨어질 것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수료 부분을 먼저 조금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는 0.002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도 글로벌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이미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해서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조금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0023%보다 더 낮은 수준, 가장 낮은 수준은 0.0013%고요. 0.0013%에서 0.0018%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체감하시기는 대단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0.0023에서 0.0018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1억 원 정도 거래를 하셔도 수수료 차이는 진짜 몇백 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여러 번 거래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수수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1년에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거래 횟수, 규모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매도할 때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투자자가 원하신다면 거래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여전히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한국 예. 거래소만 그만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예.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없는데요. 앞으로는 나는 여전히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당연히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현명한 방법은 사실 양쪽을 다 보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양쪽을 다 보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또 관심이 어떤 종목이냐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될 수 있는 종목은 처음에 3월 4일 날 시작할 때는 코스피 종목 5개, 코스닥 종목 5개, 10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10종목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후에 이제 3월 17일부터는
100개 정도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10개 종목이 거래되다가 그다음에 3월 24일부터는 350개, 코스피 200 종목 200개,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150개 이렇게 해서 350개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코스닥 종목 420개, 코스피 종목 380개 해서 800개 종목으로 3월 31일까지는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800개 종목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장 운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00개보다 더 많은 종목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하니까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투자가 활발해진다. 또 이게 너무 치우쳐지면 단타가 성행한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단타가 크게 늘어난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이제 단타 중에서도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고빈도 매매라고 있거든요. 초단타 매매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거래들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들자면 뭐 1시간 동안 몇만 건을 낸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고빈도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증권 거래세가 부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증권 거래세가 0.15% 정도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에 있어서 이 증권 거래세의 존재는 굉장히 큰 시장 진입 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되기는 사실 상당히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프리마켓이나 정규 거래 시간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증권 거래세는 모두 동일하게 부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타 매매는 지금 우리나라 정규 거래 시간들을 보면 단타 매매가 굉장히 조금 활발한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개장된다고 해서 단타 매매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단타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오히려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네. 이 대체거래소의 출범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측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데 그 거래소가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한다. 라기보다는 완전 경쟁 시장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의 선진화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이 금융시장 선진화의 과정에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절차를 가졌잖아요. 네네. 외환시장 거래를 시장을 한정해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점에는 정작 달러를 혹은 원화를 매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완전 개방한다는 것이 또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장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거래 자체의 시장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한 가지 측면에 금융시장의 선진화의 여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인, 기관, 외국인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레이드 이용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도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가 동일하게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투자자 간의 접근성을 차별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거래소도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그 접근성에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당연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선진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시장의 효율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기관인 거래소의 효율화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 투자의 주체 관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해당이 되는지를 여쭸던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반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정적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 범위에서 좀 확장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가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하는 것과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은 투자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넥스트레이드가 개장된 이후에 특히나 이제 정규 거래 시간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사실상 현재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 8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간대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유동성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다행히도 신속하게 이렇게 좀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격 변동성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형성되는지를 신중하게 지켜보신 이후에 참여를 결정하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결국 이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또 가장 많이 궁금한 그 영향, 지금 영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게 소위 국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정부는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주가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냐, 사실 이 둘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의 개설, 새로운 시장의 개설은 수수료가 떨어지고 거래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관관계가 약하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인 다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외국인의 평가가 더 긍정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효율화되고 경쟁화되고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그 평가가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좀 늘려나가자 하는 의견들도 어느 부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맞으나 주로 위원님께서는 중립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그래도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논했을 때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미-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한국 정도의 주식 시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래소는 하나밖에 없느냐 이런 사실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가 이번 개장을 계기로 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ATS만 60여 개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겠네요. 경쟁 구도로.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런 거를 계기로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한국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지배 구조가 예. 개선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사실 코리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MSCI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재개는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재개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우리가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봐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강화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데 보니까 외국인 현선물에서 좀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닌가 봐요. 네. 아쉽네요. 아쉬운 어떤 증시의 흐름이 초반에 시작되고 있는데 네. 오후에는 좀 반전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